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벚꽃이 만개하자마자 즐길 새도 없이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있죠. 태풍급 비바람에 눈과 우박까지 쏟아지는 정말 살벌한 날씨가 연일 이어졌는데요. 서울은 이맘때 눈 내린 게요, 무려 118년 만의 기록이라고 하니까요. 해마다 써내려가는 기상이변의 기록, 무섭습니다. 네, 계속 이러겠죠. 자, 오늘 낮부터 서서히 평년 기온을 되찾을 거라고 하지만요, 이 날씨 변화가 급격해서 건강관리도 비상이고요. 올해도 과일 있잖아요, 마음껏 먹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피기 시작한 과수나무의 꽃눈들이 심각한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산불 피해도 심각한데 올해 사과와 배 농사는 수확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직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지만요, 전국 곳곳에 이 품목에 따른 농작물 피해 큰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주산지인 강릉 안반대기에선 4, 5월 수확기인 산나물들이 폭설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요. 이 지역은 작년 5월에도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를 입었는데 2년 연속입니다. 지금 농사를 망친 게요. 자, 우리 농민들 얼마나 허탈하고 상심이 크실까요? 극단적인 기상이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예방, 대응 참 어렵죠. 그럴수록 재해 피해에 대한 지원만큼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열매 채소 심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또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 산불 피해 지원 상황을 비롯한 경제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들 지금부터 부지런히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침에 좀 춥죠? 네, 좋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아, 이제 날씨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폭설에 우박에 그리고 바람도 뭐 이거는 한 방향도 아니에요. 네. 예, 앞뒤 양옆 뭐 좌우 위아래 그냥 막 불고. 네. 텃밭 괜찮나요, 관장님 텃밭?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잖아요. 예, 진짜 꽃이 피다가 이렇게 추운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진짜요. 네. 작물로 텃밭을 가득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도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해서 열대성 작물들은 신중하게 심는 시기를 저울질해야 합니다. 봄엔 보통 가뭄 날이 많은데 이번 주 비가 자주 오고 또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최저 기온의 추이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아, 다음 주에도 네. 비 소식이 많아요. 예. 네, 좀 제가 일기예보를 좀 장기적으로 보니까 예. 심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다음 주도 춥네요. 네,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야 심을 수 있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10도 올라갔다가 안정적으로. 예, 또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러면 안정적인 게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이번 주 다음 주는 안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5월 초순쯤이 이제 그때 그 날씨가 되거든요. 근데 또 그때는 또 연휴가 잡혀 있어서 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늦게 심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겠네요. 네. 아예 그냥.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열매채소 모종 심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좀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야 심을 수 있다. 네. 그 열매 채소 얘기하신다 그랬는데 작물들마다 이제 수분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이랑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네. 그렇죠? 고추, 토마토, 가지와 같은 열매 채소를 심을 때는 고추는 좁은 이랑에 그리고 토마토와 가지는 넓은 이랑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고추는 뭐 물을 싫어하는 작물은 없지만 고추는 좀 물 대신에 좀 공기가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이라서 그렇고요. 토마토와 가지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추는 좁은 이랑 그리고 가지와 토마토는 넓은 이랑이 좋습니다. 물을 좋아할 땐 넓게. 네, 이랑의 넓이가 넓다는 것은 그만큼 수분을 많이 흙 속에 잡아둘 수 있기 때문에 쌈채소나 오이와 같은 박과 작물과 물을 좋아하는 작물들은 이런 넓은 이랑을 활용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볏짚이나 낙엽으로 흙을 덮어주면 이제 뿌리 활착을 돕고 풀도 막고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멀칭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같은 가지과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고추는 비교적 다른 작물에 비해 물보다는 공기가 많이 필요한 작물이라서 좁은 이랑을 활용합니다. 네. 심을 때 물을 먼저 주고 심어야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예. 모종을 심을 때는 보통 널찍하니 60cm 정도의 간격을 정해서 심을 자리를 판 다음에 거기에 물을 듬뿍 주고 물이 흙 속으로 흡수되고 나면 모종의 뿌리 부분을 심고 흙으로 덮어주는 작업으로 이렇게 심게 됩니다. 물 먼저 주고 기다렸다가. 네. 예. 물을 먼저 구덩이에 주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펌프질할 때 처음에 물 딱 네. 넣는 거. 마중물의 역할을 합니다. 물은 접착성이 있어서 이랑 속에 있던 모든 수맥이 이렇게 구덩이에 부은 물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는 더 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거 포인트네요, 이거. 네, 흙을 덮고 나서 물을 주게 되면 오히려 모종의 뿌리를 싸고 있던 상토 흙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잔뿌리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괜히 이제 심고 나서 물 막 주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미리 먼저 주고 먼저 주는 흡수시키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모종을 구입할 때 지금 구입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즘 어떤 거를 보고 구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열매 채소는 모종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심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이렇게 구입하는 게 좋고요. 모종을 구입할 때 모종의 꽃봉오리가 맺힌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심는 방향을 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꽃봉오리를 보고. 네, 예. 꽃봉오리 방향을 고랑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심어줍니다. 고추의 경우에는 지주대를 세우고 녹군을 묶어주는데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 텔레비가 이 영상이 보이질 아니라서 않아가지고 최대한 말로 설명해줘야 돼. 꽃봉오리가 이렇게 달리면 네. 이렇게 묶어주면 흔들리지 않은데 이렇게 묶게 되면 흔들리면서 꽃봉오리를 네. 옆으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흔들리지 않고 네. 그 방향을 잘못 옆으로 하지 않으면 네, 흔들린다. 꽃봉오리 일항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게 가지가 꺾일 수도 있어요. 아하. 이렇게 녹군을 묶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일항 방향으로 하시면 안 된다. 네. 예. 그리고 토마토의 경우에는 꽃봉오리 맺힌 방향으로 계속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수확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꽃봉오리 방향을 고랑 방향으로 틀어서 심게 됩니다. 이렇게 심은 다음에는 첫 꽃봉오리는 따주어야 작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또 그래요? 네, 열매 달았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박수치고 계실 게 아니라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초기에는 활착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꽃봉오리가 맺히게 되면 식물도 그것도 열매를 달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양분을 많이 보내거든요. 아하. 그래서 성장이 저해됩니다.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첫 꽃봉오리는 따줘야 되고요. 야, 그래야- 근데 그 쉽지 않은데 마음이. 네, 그렇죠. 예, 처음에 열리면 얼마나 기뻐요. 네, 하지만 과감하게 잘라내라. 그 작물들의 잎 있잖아요. 네. 잎을 함부로 따주지 말아야 한다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모종 상태에서도 작물들의 잎은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따주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윗잎, 아랫잎, 중간잎들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어서 위에 달린 잎들은 어린 잎들을 성장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네. 중간의 잎들은 열매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잎들, 이런 잎들은 뿌리가 잘 활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 위치마다 역할이 네. 있다. 예. 그래서 모종을 심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모종 상태의 잎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아래에 작고 걸리적거리는 잎들은 따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으면서 바로 그냥 이렇게 훑어내리거든요. 네네. 근데 밭에 적응해서 작물에서 새로운 잎들이 돋고 꽃을 피워서 첫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뒀다가 첫 열매를 보고 그 이후에 아랫잎들은 정리해 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야, 아까 꽃봉오리는 열리자마자 제거해야 되는데 네. 잎은 조심해야 된다. 예. 그죠? 예, 그때쯤이면 이제 아래에 있는 잎들이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전환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잎이 아래로 처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잎이 아래로 처진다는 얘기는 이제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 좀 슬픈데요. 근데 예. 듣다 보니까 약간 은퇴한 느낌인데. 네. 그래서 소비자들을 제거해야 건강한 생산자 잎들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인생 같습니다. 저 오늘 너무 쓸쓸해요. 네. 어쨌든 새로운 잎이 날 때 그때는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웃걸음 해주면 되나요? 네. 예. 밭에 모종을 옮겨 심고 3주 정도면 새로운 잎이 이렇게 돋아나요. 이때가 이제 웃걸음을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연세 드신 농부들이 이때 이제 작물이 흙냄새를 맡았다고 표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뿌리가 밭의 토양에 활착이 잘 되었다는 신호죠. 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잎 마디마다에서 가지로 성장할 또 겨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웃걸음 주고 이런 겨순들도 깔끔하게 따주어야 성장과 결실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때 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요. 네. 예, 지주대를 세워주는 일입니다. 비교적 뿌리가 튼튼해 쓰러지지 않는 가지 작물을 제외하고는 지주대를 튼튼하게 박아서 노끈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스스로의 열매를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이 보기 힘들잖아요. 네. 자기 열매 감당 못하는 식물들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신기해요. 이런 작물들 노끈을 묶어주고 지주대 세워줘야 되는 이런 작물들을 기형식물이라고. 근데 이런 분류합니다. 거는 인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죠. 예.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못 살아남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음. 예, 그래서 농부의 필요에 봉사하기 위해서 작물들이 길들여지면서 이렇게 변형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신기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일손이 정말 바빠질 시기인데 아직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최고 기온은 계속 올라왔어요. 사실 날이 점점 더워질 테니까 더욱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어쨌든 농부의 시간이 왔네요. 네. 낮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 드디어 농장에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아질 때가 되었습니다.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텃밭 농사 교육을 하는데 수강생들한테 방송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방송 시간이 저 그때 자는 시간이에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날이 길어지면서 여러분이 농사 지으시면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잔인한 4월이지만 농사에 힘을 더 기울여서 그런 날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우리 네. 재병님은 시골살이 5년째시라고 네. 매일 아침 오늘 아침 일라디오 방송 듣고 시작하신다고 들을 때마다 세상 변화를 알게 되고 농사 정보 또한 유익하여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하네요. 저는 이제 알람이 없어도 4시 반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주말 같은 데는 좀 푹 자고 싶은데 네. 4시 반에 일어나는 거 이거 몸에 배버린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4776님 관장님 생강을요 지금 심어도 될까요? 여기 지역은 세종시 조치원입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생강 같은 경우는 이제 땅 속에다 심는 거라서 괜찮죠, 그죠? 예, 그렇지만 이제 좀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미 좀 촉이 나 있는 씨 생강을 잘 고르셔서 심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4월 말 5월 초 이쯤이 이제 가장 안정적인 심는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풀멀칭을 좀 두툼하게 해서 성장이 싹이 나와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물이에요. 생강이. 네, 장마철쯤 돼야 이렇게 빗주간이 대나무 잎처럼
올라옵니다. 그럼 거의 심고 나서 한 달 반 동안 아무 변화를 못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야, 이건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러다 보니까 건데. 그 사이에 풀들이 많이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낙엽이라든지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두툼하게 풀을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대신에 이제 삐죽하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풀이나 낙엽을 아무리 두툼하게 깔아도 생강싹은 그걸 뚫고 올라옵니다. 야, 그것 또한 멋지겠는데요. 네. 기다려야 된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다. 네. 568 하나님. 저희 남편이 엊그제 대파모를 사다가 심었는데 요즘 대파 심는 적기는 아니죠? 이 어쩔 수 없이 사온 거니까 심기는 했는데 뒤에가 웃겨요. 별로네요. 아마 이제 좀 그 추운 날씨를 받아서 약간 좀 노랗게 되거나 아니면 시들거나 이렇게 됐나 봐요. 별로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러겠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대파는 4월부터 10월까지 연중 심는 시기가 연중 심는 시기가 굉장히 긴 작물에 속합니다. 잘 견디나 봐요. 어떤 네. 기후 이런 거를. 그러니까 추운 날씨도 어느 정도 견디고 그다음에 뜨거운 날씨에는 또 못 자라는 애들이 있잖아요. 상추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거 뜨거운 완전 날씨에는 녹아버리잖아요. 못 심는데 그 시기에 심어도 될 정도로 심는 시기가 굉장히 넓은 작물에 속합니다. 네. 이제 뭐 별로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설이 맞아서 이렇게 좀 모양이 좀 안 좋아졌나 봐요. 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예. 또 안에서 계속 새로운 싹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네네. 사와서 심었는데 괜찮다. 전재덕님. 텃밭용으로 지붕에 빗물바지 시설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물이 모이니까요. 네. 모기가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혹시 방역용 살충제를 타놔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으셨네요. 네. 야, 이거 애매한데. 이게 이제 빗물바지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빗물 저금통이라 그래요. 빗물로 농사 짓는 거죠. 예예.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나 이런 수돗물보다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모기가 저장 고여 있는 물에는 항상 모기가 산란을 하잖아요. 그래서 장구벌레가 막 바글바글하기도 하고.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방역용 살충제를 타게 되면 그 물을 또 우리가 농사에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물통 저장통 안에 저장통 밖 외곽에다가 모기장을 치시면 됩니다. 아예요? 예, 모기장을 치면 물에다가 산란하는 모기들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요. 예, 그래서 물바지통에 한 2겹 정도로 좀 성긴 그 그물망으로는 낙엽 같은 걸 걸러내고 그다음에 고운 망으로 모기들이 산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식으로 하시면. 그럼 애초에 이거를 네. 그 물바지를 설치를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살충제 굳이 사용하지 마세요. 좋은 빗물 저금통 만들었는데. 그러게요. 네. 예. 근데 이제 제덕님도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껏 좋긴 한데 이제 모기로 고통받을 생각하니까 짜증 나니까. 네네. 근데 사실 그 이거로 좀 여쭤볼게요. 근데 살충제를 탔어요. 네. 어쨌든 쓸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쓸 수는 있지만, 좀 꺼림칙하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그렇죠. 데는 예, 그렇죠. 나가야 그렇죠. 됩니다. 예. 제덕님이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모기장이라는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네. 그죠?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아니면 물 위에다가 이렇게 기름방울들을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장구벌레 모기 유충인 장구벌레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물에 녹아드는 이제 산소를 막는 기름이. 도포제 역할을. 근데 그거 꽤 많이 부어야 되지 않아요? 그걸 막으려면. 좀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기름은 좀 아니에요. 기름은 좀 애매할 것 같고 네. 어쨌든 모기장이 좀 간편하지 않을까. 네. 4939님. 하우스 안에 토마토, 오이, 참외 같은 걸 심을 경우에 벌 나비가 없다고 하면 수정되나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 하우스 안에 토마토는 워낙 이제 자가 수분하는 작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이나 참외는 다른 곳에서 꽃가루 바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뒤엉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밀폐된 하우스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재배하기 때문에 하우스는 또 이렇게 통풍이 되게 열어놓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 벌보다는 작은 아주 작은 이런 곤충들이 또 옵니다. 그런 곤충들이 수분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오이 같은 경우는 또 그 타가 수분이긴 하지만 꽃가루에 대한 자극만으로도 또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게 이제 단위 결과성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뭐 좀 통풍이 되게 하우스 비가림 재배로만 이렇게 하시면 굳이 볼나비를 이렇게 끌어들이지 않아도 꽃이 볼나비를 부르니까 수분에는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 여름에 좀 이제 여니까요. 네. 하우스를 계속 네. 닫아놓지 않으니까. 네. 대신에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자가 수분이라서 통풍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마찬가지네요. 흔들흔들 해줘야 되니까 아. 자가 수분이 자기 꽃가루 바지를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선풍기 좀 틀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분을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라겠고요. 6146님. 전남 순천이에요. 당귀 모종을 심었는데 토양 관리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풀 관리가 필요하나요? 거름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잘 크지 않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예, 그냥 내버려둬도 잘 크는 경우는 이제 산 속에 이렇게 심었을 경우이고요. 네. 보통 이제 당귀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게 주로 이제 쌈채소로 먹는 일당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잎도 먹고 뿌리도 먹는 이제 참당귀가 있는데요. 네. 되게 이런 다년생 작물에 속하거든요. 이런 작물들이 이런 다년생 작물들이 주로 풀하고의 경쟁에서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당귀 쪽이. 예, 예. 그래서 좀 낙엽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덮어주고 그다음에 인근에 이렇게 자라고 있는 풀들을 베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잎을 수확하거나 이랬을 때는 옷거름도 같이 추가적으로 줘서 성장을 이렇게 돕는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는 잘하지 않고요. 예, 열심히 우리가 작물 재배하듯이 똑같이 거름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셔야 합니다. 네, 6146님 제가 봐도 아까 마지막에 그냥 내버려둬도 잘 크지 않나요가 진심 같았거든요. 그거 좀 어렵답니다. 예, 아까 그 대파 별로네요 하고 보내주신 568 하나님이 네. 관장님께서 대파모 사다가 심은 거 괜찮다 하시니 안심이 된다고. 네. 네. 자, 그리고 2377님. 최근 상리단 호박을 갈라서 호박 씨앗을 바로 심었는데 이 가을에 채취한 호박 씨앗과 수확 때 차이가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상리 단호박이라고 토종 단호박이니까 토종 농사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 럭비공처럼 생겼거든요. 단호박이. 예. 네. 당도가 아주 좋고 맛있습니다. 호박 씨앗은 호박 안에서도 싹이 날 정도로 휴면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호박은요? 예. 대신에 호박 씨앗을 싸고 있는 젤 형태의 얇은 피막이 있습니다. 그게 발화 억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채취한 다음에 물에다가 이렇게 미끈미끈하지 않도록 씻어내면 그 젤층이 이렇게 분리돼요. 그래서 발화 억제 물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지금 호박을 잡으셨다면 그 호박 씨앗을 잘 씻어서 채망에다 이렇게 놓고 손으로 비벼서 씻으면 젤층이 잘 분리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수확 차이는 없습니다. 없다. 예. 오, 그렇군요. 1950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 살지만 농사의 세계 신비하네요. 웃음. 근데 저도 처음에 네. 관장님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농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네.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준 전문가 되셨어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산입니다. 저는 아직 걸음이 많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요.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리니까 걱정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의 경제 뉴스들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산불 피해 관련 얘기 계속 전해주셨는데요. 피해 자금에 투입할 예비비가 바닥이 났다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생기게 된 다소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예. 원래 예산이라는 게 일찍 편성을 해두는 성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난해 이제 올해 예산을 미리 짜뒀는데 작년에 올해 재난과 선거에 쓸 수 있는 예비비 이거를 1조 6천억 규모로 편성을 해놨어요. 작년에. 예, 작년에. 근데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날 조기 대선하는 건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조기 대선을 치르는 비용만 5천억 원 정도 된대요. 근데 작년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당연히 올해 대선 안 할 거라고 당연했겠죠. 가정을 예, 했겠죠.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편성된 선거관리 예산이 30억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선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5천억 원의 예산을 쓰는 건 불가피할 거예요. 당연히 써야죠. 예, 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올해 정부가 편성한 재난선거 예비비가 1조 6천억인데 여기서 조기 대선 예산이 빠지면 1조 원 정도가 남아요. 근데 이번에 산불 피해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2009년 강원도 산불이 그동안의 가장 최대 규모의 피해였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 복구에 4천억 정도 들었어요. 2019년 강원도. 예. 아, 근데 이번 산불 피해가 당시보다 4배 정도 4배나 돼요. 예, 피해 규모가 크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복구비로 2조 8천억 그리고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액이 1조 5천억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 복구비, 피해 보상비 다 합치면 3조 훌쩍 넘는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한두 푼 모자란 걸 넘어서 2조 원 가까이 모자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문이죠. 예. 그러니까 예비비를 산불 피해 배정하지 않고 조기 대선에 먼저 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현행법 때문에 그런데요. 아. 공직선거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보궐선거는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선관위에 관련 경비를 배정해야 된대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한 게 4월 4일이었으니까 19일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19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거든요. 네. 사실상 금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아직 접수받고 있고 공식적인 피해 규모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조기 대선을 실시 안 하고 대통령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는 없으니 일단 조기 대선을 먼저 실시해야 되는 거죠. 다소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정부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추경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요. 아유, 무조건 필요하죠. 예, 네. 그래서 이 1조 6천억 예비비를 증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당, 야당도 동의는 하는데 미세한 지점에서 의견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번 주 중에 10조 규모 추경안을 발표 예정이긴 한데 네, 필수 추경안이라고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 예. 대충 그게 10조 정도라고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발표한다고 이게 그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로 넘어가서 정책질의,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정말 빨라도 5월 초거든요. 그러니까 시일이 걸리는 작업인데다가 여야 이견까지 있다 보니까 추경 규모와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산불 피해자분들이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건 되게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을 몰랐어요.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시의적절한 지원 방안이 가시화되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보험 상품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산불 피해 보험금을 청구한 분들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분들에게 지급이 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달 4일까지 5천 명 정도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은 31건밖에 안 돼요. 31건밖에 안 돼요. 31명. 예. 이게 결국은 손해액 조사와 확정까지 최소 한 달, 길게는 석 달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급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막 또 주소 이전을 한다면서요, 일부러. 예, 그러니까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랑 보험업계가
늦어도 한 달 내로는 산불 피해자분들께 보험금 지급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피해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동차 피해나 이제 몸에 입는 상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손해액 조사와 산정이 쉽지만 이제 농작물 재해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예, 보험금 지급이 7월 넘을 가능성이 높대요. 이게 특히 피해가 많은 경북 지역의 사과 과수원의 경우에는 그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그 적과 작업 이후에 사과 열매 피해액이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빨라도 7월쯤 가능할 것이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에 집중된 데가 경북 지역인데 예. 여기가 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다면서요. 예. 그렇게 되면 보험에 가입 못한 농민들의 피해는 더 큰 거 아닌가요? 네, 좀 걱정되는 지점인데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경북 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47.8%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5분도 가입을 안 했다는 이게 거예요. 낮은 거죠. 이게 47.8%가. 이게 전국 평균이 54.4%니까 아이고, 예. 평균치를 밑도는 거죠. 근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NH 농협 손해보험만이 판매하고 있는데 대략 농민이 전체 보험료의 10에서 40%만 부담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정부 정책 상품이고 농업인 분들을 위한 상품인데 출시는 됐으나 이번 사태 같은 때 충분히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상품, 좋은 정책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다 보니까 홍보 부족이라. 예, 이런 재난 사태 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걸로 이어졌어요. 유감이에요.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산불 증가하는 추세인 건 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풍수의 보험 같은 상품에 보장 대상에 산불을 추가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조금 어이가 없었던 지점이 정부도 산불에 대한 보험 가입을 안 해놨다라는 건데요. 네. 이제 산림청이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한 국유림도 화재보험에 아예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정부가 국민들이 사망보험금을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 추진 중이라고 소개 한번 드렸었잖아요. 예. 근데 정부조차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최소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참에 정부랑 저희 모두 좀 산림화재 보험을 신경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비하는 것 자체를 좀 소홀히 했던 게 아닌가. 예. 자, 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1년간 대출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대부 계약. 이 대부 계약의 경우 예. 이제부터는 계약이 전면 무효가 된다고요. 예, 정확히는 이건 되게 좋은 입법, 이건 예. 정부 정책인데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성착취, 신체상해, 폭행과 협박 등으로 체결된 대부업 계약에 대해서는 원천 무효라고 명시해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정안은 이에 더해서 연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반사회적 대부 계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반사회적 대부 계약이죠. 이거. 예. 말이 됩니까? 예, 네. 근데 이게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게 이게 한국에서 명문화된 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게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는 거니까 원금과 이자 전부 안 갚아도 돼요. 여기서 약간 연환산이라는 개념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네. 내가 12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 돈에 대한 한 달 이자가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연간 내야 되는 이자는 10 곱하기 12, 120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상 원금이랑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내는 이자의 합이 원금과 동일할 때 100%일 때 계약을 아예 무효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야, 근데 이거는 대부업체도 잘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급증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업체를 가끔 찾을 때가 있을 텐데 대부업은 이제 제도권 금융회사라고 봐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예. 빌릴 때 이 부분을 가장 주의해야 할 것 같거든요. 예. 네. 일단 대부업체 홍보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예. 저도 취재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두 개는 분명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요. 예. 예, 특히 이 정식 대부업체들은 등록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영업을 해요. 나름 제도권이에요.
심지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7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캐피탈에서 돈 빌리기 힘든 분들이 찾는 곳인 거죠. 네. 근데 대부업체 고르실 때는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 내가 방문하려는 대부업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네. 한국대부금융협회. 예. 그리고 대부업체는 금감원 등록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록업체로 나뉘어요. 이제 막 근데 광고 많이 해가지고 뭐 리드코프, 사나머니 같이 조금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곳들은 금감원 등록업체, 좀 덩치가 큰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 챙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세요. 현행 법정금리는 연 20%입니다. 채무자에게 이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 삽체해서 돈 빌려주면서 이자 추심하는 게 일상인데 네. 상당 부분이 불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추심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갚아라 막 이런 네, 거. 갚아라 예. 갚아라 하면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거 이거 다 불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준하는 행위예요. 예. 이렇게 세 가지, 등록업체, 법정 최고금리 준수, 불법 추심 행위 금지, 이 세 가지를 모두 준수한 곳들이 제도권에 있는 대부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하나 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듣는데 저는 무저해지 보험 예. 이런 게 있다는데 예. 이게 뭡니까? 일단 이게 궁금하고 이 예. 보험의 월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됐다고요. 예, 이 무저해지 보험은 해지할 때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보다 환급금이 적은 상품들을 말하는데요. 무저해지 보험. 네. 통상적으로 그냥 어린이 보험이나 일반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무저해지냐 표준형이냐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환급금이 적게 나오는 만큼의 보험료가 일반 상품에 비해서 싸요. 근데 이제 40대 남성이 가입한 통합보험의 경우에 이달 들어서 월 보험료가 전월보다 30% 넘게 오른 사례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의 월 보험료 인상폭도 20%가 넘는 경우도 있대요. 아이고, 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동안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 가입자들의 해지율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왔는데 정부가 보험사에 해지율을 낮추라고 일괄 지시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네. 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높게 잡을수록, 그러니까 즉 보험 가입자들이 상품을 많이 해지한다고 가정할수록 보험사 재무제표상으로 실적을 더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황당해서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데 예. 상품을 팔면서 예. 해지율이 높을 걸 가정하고 이익을 잡는다. 예. 이해가 안 되긴 이게 하는데. 최근에 보험사의 재무제표 처리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이렇게 조금 급박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지율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매 분기마다 발표하는 실적이 살짝 뻥튀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하루아침에 바로잡자고 칼을 뽑으면서 한 달 사이에 일제히 보험료가 오르게 된 겁니다. 세상에. 네. 아니 근데 이거 기사 안 본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예. 이런 거는 보험사와 협의를 하기에 앞서서 보험 가입자들한테도 이런 자초지종을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험 관련 기사 찾아보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 중에 극소수만이 예. 이렇게 따로 찾아보지. 예. 저도 본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야, 보험료가 오른 건데 그죠? 예. 당연히 가입자들한테 설명 의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 동아일보의 강우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역에 따라서 바람으로 인해서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들이 및 입산 시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화기 취급을 절대적으로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까지 눈과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었죠.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 아주 쌀쌀한 날씨인데요. 옷 잘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뇌병변 장애인 연주 씨의 소원은 봄꽃 축제에 가는 겁니다. 매년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떠나려고 하면 막막함이 밀려와 포기하곤 했죠.